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여보. 자, 아니었어요. 자, 저번 시간에 건축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내가 너무 급하게 끝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좀 몇 개를 빼먹어서 네. 오늘은 AS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은 건축을 할 때 어떤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건축할 때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벌써부터 어려운 기운이. 자, 우선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네. 자, 임대 사업자는 크게 개인하고 법인 두 개가 있어. 네.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는 뭐 개인으로 사업을 하느냐 회사를 만들어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임대료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법인을 고려를 해야 돼. 근데 법인을 고려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할 때는 임대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그때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개인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와 상가 임대 사업자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 임대주택,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건 예외로 하자. 네.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8년 이상 할 때 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하는 거고 단기는 4년 이상. 네. 그리고 상가 임대 사업자는 일반 임대 사업자와 간이 임대 사업자로 나눌 수 있어.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4,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받으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고 네.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야. 벌써부터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하지 않아. 그냥 자, 내가 임대료를 많이 받을 것 같다. 네. 그럼 법인 고려. 네. 그리고 주택이 있으면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 내면 되는 거고 네. 상가 있으면 상가 임대 사업자 내면 네.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택을 길게 임대를 할 건지 짧게 임대를 한 것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고 네. 상가는 임대를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일반 임대 사업자 많이 네. 못 받을 것 같으면 간이. 간이 임대 사업자 네. 고민할 건 없어 여기에서는 네.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보기엔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건축할 때 시기별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네. 자, 건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그 VAT 1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준공할 때는 건물을 얻었으니까 취득세를 내고 네.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하고 소득이 생기자는 거지. 네. 그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네. 재산세는 건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내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그 건물에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거고. 자, 네네. 그럼 양도세는 내가 건물을 팔 때 그때 그쵸. 양도세. 시기마다 다 세금이 나오지, 그지? 네. 자, 줘야 될 그래서 게 많네요. 부가가치세하고 취득세는 저번 시간에 사업성 분석할 때 있던 밑에 거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네네네.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는 위에 수익에서 빼는 금액. 네. 그리고 양도세는 판매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금액이고. 네. 자, 그러면 사업성 분석을 한번 그 전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좀 보자. 자, 부가가치세는 주택이냐 상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네. 경우는 네. 부가가치세가 면세야. 네. 안 내도 돼. 그런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가에 포함을 해. 요거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네. 자, 그런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네. 공사비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돼. 왜지?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기본인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특례로 그냥 너네는 안 내도 돼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렇게 거. 해주는 거야. 상가는 일반 임대 사업자나 간 임대 사업자나 둘 다 공사비 10%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주택은 환급이 안 돼. 그리고 간 임대 사업자도 환급이 안 돼. 하지만 일반 임대 사업자는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좋지, 그치? 네. 괜찮은데요? 한번 보자.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 네. 내는 세금은 공급가액, 자, 저기 부가가치세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면 계약금액. 내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하면 네. 계약서에 적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전체 금액인 거네요. 그치? 자,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공급가액이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자재에 대한 부가세가 원가에 들어가니까 네. 5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왜? 이건 약식인데 공사비에 네. 자재비가 있고 시공비가 있잖아, 그지? 그렇죠. 거기에 반반 정도로 보고 네. 자재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넣는 거야. 그래서 네. 105원이 되는 거고, 자, 주택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는 경우는 공급가액 100원에 부가가치세 10번 해서 110원이 되는 거고, 네. 상가는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110원, 공급가액 1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 한 계약금액 110원에 환급 10원을 받으니까 네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100원. 금액은 100원이 되는 거야. 네. 간임대 사업자는 계약금액 110원에 환급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11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상가 일반 임대 사업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 임대 사업자가 제일 좋고 그런 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순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담하는 공사 비용만 생각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돼. 공사비만 생각했을 때 이것도 네. 자, 근데 여기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고 네. 하나 세대의 면적이야.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다세대가 10개가 들어있다. 네. 각각의 세대가 85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되는 거야. 네. 다가구도 마찬가지야. 다가구도 한 가구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그것도 면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야. 네. 한 주택은 한 세대 한 가구의 면적, 전용 네네네. 면적. 한 세대. 자, 근데 너 이거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용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까먹었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실제 내부 면적. 네네. 그러면 다가구는 벽 중심 면적. 네. 다행이야. 기억이 좀 났어요. 자, 이제 전용 면적 구하는 거 한번 보자. 네. 이 도면 기억나지, 그지? 네. 자, 이 201호의 전용 면적을 구할 때는 자, 요거야. 현관문을 열고 네. 가족이 쓰는 면적 있지. 저게 다 전용 면적인데 네. 발코니는 바닥 면적이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서비스 면적이야. 요만큼이 빠져. 네. 자, 발코니는 폭이 얼마까지는 면적이 포함 안 된다고 했지? 1.5였던가요? 그치. 1.5m까지. 네. 자, 그런데 여기 거실에 보면 네. 확장형 발코니라고 돼 있어. 그러네요. 근데 거실이지, 그지? 네. 발코니가 아니잖아, 그지? 네. 자, 그런데 요거를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점선을 끊고 확장 발코니라고 쓰면 네. 그냥 빠져. 그냥 전체 면적이 그 사용 면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기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거야. 거실인데 거실 아닌. 그렇지. 거실인데 거실 아닌 척. 자, 그래서 확장 발코니를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따라서 용적률, 세금, 주차가 달라지는 거야. 자, 바닥 면적에서 빠지면 용적률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는 거지. 줄어들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세금도 85제곱미터 이하면 줄어들겠죠.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래. 국민주택 규모, 혜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부가세가 면세. 안 붙어요.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을 따질 때 세대당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그쵸. 따지니까 거기서 또 빠져. 머리를 잘 써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설계할 때 만약에 내가 살 집이야. 내가 네. 살 집인데 한 40평 정도 쓰고 싶어. 네. 그러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확장 발코니를 내더라도 저걸 85제곱미터 이하로 맞춰주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 한 30평, 32평, 33평 정도면 확장 발코니만 잘 넣다고 하더라도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머리를 되게 잘 그러니까 써야겠네. 그냥 이름만 확장형 발코니지만 쓰는 거는 다 거실같이 거실 방처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요새 막
확장형 막 많은 그치. 거 보네요.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네. 조정 면적은 작은데 안에 들어서 모델하우스가 되게 넓잖아. 네, 다 맞아요. 확장형 발코니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거였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취득세를 보도록 하자. 네. 상가든 주택이든 신축을 하면 원시 취득이라고 해. 이때는 네. 취득세를 3.16%를 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자, 그런데 아까 주택에서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땐 면제.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가 감면을 해줘.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를 감면해 주는데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25 이상 할 경우는 이것도 그 취득세를 면세를 해줘. 길게 오래 많이 하면 그렇지. 그런 거나.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아, 다양한. 또 더 있어. 아.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고 오. 종합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감면을 해주고 팔 때 양도세도 감면을 해줘. 혜택 엄청 많이 주는데요? 그치. 혜택을 많이 주는데 왜 줄까? 그러게요. 왜? 예전에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거의 없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야. 아, 안 의무 내도 같은 돼. 건 아니구나. 아닌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화를 하고 그리고 세금 감면을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세금 감면을 많이 해줘.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길게 임대를 해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세금 혜택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세금 혜택을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바뀌어. 아, 그래요? 지금 요거는 2021년까지인가 그럴 거야. 아. 지금 혜택은. 자, 지금 건축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준공할 때 취득세도 알아봤고 이제 보유하고 양도할 때 이 세금이 있는데 요거는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세요. 아, 뭐 세무사님 뭐. 복잡해 조금.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내용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네. 자, 이제 수익률. 이 세금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률을 한번 해보자. 그지? 수익률은 투자분의 연수익이야. 네. 투자에 들어갔던 게 토지비,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인입비, 세금은 취득세. 네. 거기에다가 공사 기간 동안 내가 대출을 했다면 대출 이자까지 네. 들어가는 게 투자 금액이지. 그게 이제 뺄게 월세를 받을 때 받는 보증금. 네. 그리고 대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대출금을 뺀 게 실제 투자 금액이고 네. 그리고 연수익에서는 월세 곱하기 12 해서 이제 1년이 나오지 그지? 네. 거기서 빼는 게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빼고 그리고 준공 후 받는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를 빼. 네. 요게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장은 아니야. 네. 예를 들어보는 거야. 자, 땅을 5억에 샀어. 네. 토지비가 5억이 들었고 설계비가 3천만 원 들었어. 자, 요 밑에 있는 심의비는 뭐냐 하면은 규모가 좀 크거나 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아, 근데 심의비가 좀 금액이 좀 셀 때도 있거든. 그래요? 그건 때때로 다른.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어. 심의를 받는데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 거야. 한두 개 심의가 아니고. 자, 그리고 시공할 때 공사비 네. 7억 잡았는데 요거는 건설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야. 네. 자, 계약하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저 7억에는. 자, 그리고 건축주 지급자재라고 돼 있는 1,000만 원 잡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자, 공사 중에서 이걸 공사 모든 것을 시공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내가 자재를 사서 현장에다가 주고 싶은 것들 있잖아. 내가 쓰고 싶은 자재들. 뭐 조명이나 이런 거. 그렇지. 예를 옛날에 들면? 화장실에 들어간 타일은 내가 고르고 싶어. 아, 네네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변기 이런 건 내가 선택한 걸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빼놓는 거야. 네. 금액에서. 자, 건축지 지정공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는 자재만 빼놓은 거고 네. 지정공사는 자재하고 시공까지 다 빼놓은 거야. 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를 빼놓을 수도 있고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벽지도 빼놓을 수도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벽지는 가격 차가 많잖아. 종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싶다면 계약에서 빼놔야지. 그래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공수를 할 수 있지. 네. 자, 여기 2,700만 원 잡아놨고 그리고 건축 감리비.
네. 그러니까 건축할 때 감리.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럼 전문 감리비라는 게 있어. 이제 통신하고 소방인데, 요거는 규모가 좀 큰 경우만 해당이 돼. 아. 통신 같은 경우는 건물이 층수가 6층 이상 될 때, 아, 그리고 네.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 시설이 있는 경우. 네. 보통 건물에 보면 스프링클러 있지, 그지? 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0m 제곱, 300평 정도가 넘어가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 그때는 소방 감리가 들어가. 네. 자, 그리고 부담금에서, 자, 설계에서 면허세하고 국민주택 채권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 그지? 네. 계속 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자, 요거는 허가를 받을 때 건축주가 내야 될 돈이야. 자,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네. 하수 원인자 부담금하고 허가시 도로 조명이라는 게 있는데,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네. 그 물은 어디로 가? 하수통에서 정화조로 네, 가지. 가겠죠. 일반적으로 정화조로 가는데, 네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 지역이 네. 하수 처리장이 있어 따로. 네. 그래서 네가 물을 내리면 정화조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그냥 바로 가. 그럼 좋네요. 좋지. 네. 근데 처리를 할 때 처리 네. 비용 들잖아. 그렇죠.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하수에 대한 원인자, 내가 부담하는 금액. 아. 요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 야, 근데 그러면은 정화조가 필요가 없겠지, 그지? 네. 그래서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화조가 없어. 그리고 요즘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네. 토지비 이미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다 들어있어. 아. 땅을 살 때부터. 아예. 아예. 자, 허가시 도로 조명은 뭐냐 하면은 내 건물 앞에 인도가 있어, 만약에. 네, 바로 옆에 어, 이렇게. 근데 차는 내 건물로 들어와야 돼. 네. 그러면 인도를 끊어서 차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렇죠. 그 공간만큼 내가 빌려야 돼. 아. 조명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그 돈. 그게 도로 조명이야. 공사할 때 공사에 필요한 도로 조명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 아, 네네네. 후에 지어진 후에 뭐 내가 그치.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입비라는 거 있어. 자, 네.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건물을 지면 네. 건물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 물, 가스. 전기, 자, 그럼 내보내는 거는 물, 하수가 나가지. 네, 나가죠. 그래서 하수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냈어, 그지? 네. 들어오는 거에 되는 거는 인입비를 내야 돼. 아, 그래서 아, 상수도 인입비,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인입비, 네. 한전 인입비. 들어오는 거에 대한 돈. 그치. 들어오는 것도 내고 나가는 것도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있어. 네. 토지를 샀으니까 토지 취득세가 있을 거고, 네. 토지 취득세는 4.6%야. 자, 그 다음에 건축 취득세가 있는데 이거는 3.16%. 이건 배웠지, 그지? 좀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자. 건축 기간 동안 내가 대출을 했는데 여기서 공사비 치력을 다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했어. 그래서 네. 공사 기간 때 빌리는 돈이 2천만 원이야. 네. 이자로 이자가? 내는 돈이.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되는 금액이 13억 5천 93만 8천 원이 들어가는 돈. 네. 여기서 빼야 되는 돈이 어떤 돈이 있다고 했지? 부가세를 내가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로 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 돌려받는다. 그렇지. 그리고 보증금. 임대를 놓고 나서, 나중에 돌려야 되니까. 아니, 임대를 놓고 나서 임대를 놓을 때, 월세를 놓을 때 보증금 5천에 아, 네. 월 30. 네네네. 자, 그때 5천이 보증금인 거야. 네네. 자, 대출. 건물을 짓고 나서 대출을 해. 자, 그게 이제 치력이야. 그래서 이금융권의 치력을 대출을 받아서 네. 건물을 짓고 토지하고 건물 담보로 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중공고 대출은 1금융권 대출인 거야. 그래서 빼는 금액이 8억 6,363만 6,364원. 네. 자, 그럼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 자, 여기에서 투자는 13억 5천 93만 8천 원에 빼기 8억 6,300 604 네. 자, 위에는 월 임대료 500만 원에 네. 곱하기 12개월 빼기 2,100만 원. 네. 그러니까 내가 준공후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2,100만 원 이자. 빼기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해야지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네.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좀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을 얻고 있는 이 건물만 소득이 아니고 내 월급 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커. 네네네. 자, 그래서 그걸 빼고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는 그냥 빼고 생각을 하자. 네. 자, 이게 수익률이 얼마야? 8%인 거야. 네. 그지? 꽤 높은 거지, 그지? 네. 자, 근데 만약에
준공후 대출을 7억을 안 받았어. 네. 그냥 내 돈으로 한 거야. 네. 자, 이럴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 자, 아까는 8%였지, 그지? 네. 자, 13억 5천에서 대출 받은 거를 빼야 되니까, 네. 그지? 마이너스 1억 6천3백이야, 그지? 네. 위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안 되니까 빼기 2,100이 없어. 네. 여기 하면 얼마냐면 5%야. 대출을 안 받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렇지. 왜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서 그래. 아. 만약에 대출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야. 자, 만약에 네가 물건을 하나 사서 네. 파는 일을 해. 네. 그래서 구매를 할 때 100원에 하고 판매를 할 때 110원에 할 수 있어. 그럼 네. 수익률은 100원에 사서 110원에 팔았으니까 10번. 10원이 남잖아. 그럼 네. 수익률이 10%인 거야. 자, 그런데 네가 돈이 없어. 네. 물건을 살 때. 그래서 네. 나한테 90원을 빌린 거야. 네. 그래서 90원을 빌려서 물건을 산 다음에 물건을 팔고 나한테 바로 갚았어. 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일까? 100원에서 95원. 아, 그렇죠. 100%네요. 그지? 실제로 네가 들어간 돈, 네 주문에 있던 돈은 10원밖에 없었는데 10원 똑같이 번 거니까. 보니까 수익률이 얼마야? 100%죠. 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그럼 대출 받아서 하는 게 훨씬 그치? 네, 나아 보이는데. 나은데 자, 이 물건에 대한 수익은 얼마야? 수익률은? 물건에 대한 수익률? 그렇지. 10원. 그치? 네. 물건에 대한 수익률은 10%인 거야. 네. 100원에 사서 1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수익률인 거야. 그래서 수익률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사업 수익률하고 건물 수익률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업 수익률은 대출이 반영된 수익률이야. 네. 건물 수익률은 대출을 제외한 수익률이야. 네. 자, 그래서 네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사업 수익률이 맞아. 네. 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할 때는 건물 수익률로 봐야 돼. 아, 네. 그러면 무조건 건물 수익률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만약에 사업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네. 건물 수익률이 낮다면 네.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때는 건물 수익률로 판단을 하고, 무조건 사업 그렇지. 건물 수익률. 건물 수익률. 지나가다가 네. 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오피스텔 분양해서 수익률 13%, 14% 쓰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그 비슷한 건 본 것 같아요. 그치. 뭐 수익률이 어떻게 그렇지. 그게 실수익률이야. 아, 대출이 들어간. 그렇지. 대출이 들어간. 근데 실제로 그거의 건물 수익률은 네. 몇 프로가 안 돼. 3, 4%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구나. 음. 그러면 네가- 딱히 그치. 저희가 없는 거네요. 그치. 사업 타당성은 별로 없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건물 수익률이 낮으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물인 거야. 하지만 네가 얻는 수익률은 사업 수익률이 실제로 얻는 수익률은 맞아. 자,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짓고 나서 대출을 받았어, 그지? 네. 토지하고 건물 담보 대출로. 근데 이 금리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그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너의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내려가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 대출을 적게 받는 게 맞아. 내 돈으로 최대한. 그렇지. 그리고 아니면 금리를 고정금리로 길게 놓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AS를 하는 거야. 건물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건물 수익률로 내가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건물 그치. 수익률인 거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부터는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지. 숫자도 많고 네. 설계 넘어가면은 그렇게 숫자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재밌게 할 수 있게. 자, 수고했어. 네.